네, 김영환입니다. 아이고, 오늘이 사실상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그, 제가 좀 얼굴이 약간, 상기되지 않았습니까? 안아 보입니까? 지금, 에, 이 마이크가, 이거 해가지고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두 번이나 지금 했는데, 테스트를 할 때는 소리가 나요. 아니 나 진짜 환장. 녹음이 안 되는 거야. 이 마지막으로 에? 딱 40분짜리 하나, 1시간 10분짜리 하나, 두 개를 찍었는데 황당한. 노, 아니 짧게 테스트할 때는 나와 이게 목소리가. 그래서 다 찍어갖고 당연히 나오겠다고 제가 거꾸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멘붕이 왔다가 두 번이나 이렇게 했다가 지금 요 속에 지금 불이 막 뜨끈뜨끈하게 나오거든요. 겨우겨우 지금 달래가지고 웃으면서 지금 시작 다시 했는데, 이제는 마이크 이제 안 하고 그냥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클 때는 좀 들릴 텐데, 이 뭡니까, 좀 작게 얘기할 때는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좀 귀를 좀 기울이고 마지막이니까 좀 귀를 좀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클 때는 뭐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작게 할 때는 좀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유념해서 좀 들어주세요. 새인간 행동이론 이 교재로는 제가 이제 14사람의 학자 이론을 놀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지금 14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씩 다 이렇게 발제를 하고 토론 형태로 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못하신 분들이 있죠. 여러 어떤 환경의 제약 때문에. 그래서 또 이번 학기는 또 특이하죠. 그동안에 4번, 2년 동안은 계속 유튜브로 올리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번 학기는 그래도 온 오프라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합해져 가지고 온라인으로 오늘 하면 한 3번째 되는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 한 10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신체계 이론과 행동체계, 인본체계, 인지체계, 그 다음에 사회체계 이렇게 이제 하는데, 프로이드의 에릭슨, 융, 아들러, 정신체계 이론, 그 다음에 행동체계 이론인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반두라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인본체계는 로저스, 메슬로우를 봤고, 인지체계로 지난주에 콜버그를 살짝 봤죠. 그리고 사회체계로 브롬펜 브레너를 이제 살짝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본래는 이제 학교에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미리 고지한 것처럼 외부 특강이 있어서 제가 그냥 피아지하고 버틀란피를 조금씩 그래도 맛보는 형태로 해서 안내해 드리고 이번 학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는 이제 학교에서 오프라인을 하면서 그 다음 주 야외 학습이 이제 두 강좌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즘에 대학마다 축제가 한창인데 한 2년 이상을 못했잖아요, 축제를. 그러다 보니까 다들 목말라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이렇게 같이 축제를 즐기면서 공부하는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학기 과정으로서는 오늘이 마무리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80조 우리 동학 여러분들 이 시청만 하지 마시고 자기 교재 이렇게 펼쳐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호흡하는 쪽으로 하면 조금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제가 40분짜리 하나 망쳐먹고 1시간 10분짜리 망쳐먹다 보니까 좀 약간 기력이 좀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좀 맥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 인지체계 이론의 그 피아제를 좀 보면 인지라는 것은 역시 뭐 뭔가 알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 인식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주로 사고를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잘 분석해 놓은 거죠. 피아제가 이제 수립한 이론이고 인간의 두뇌가 그 어떤 인지적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한 거죠. 이 피아제가 네 가지로 인지적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네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발달 단계를 봤냐면 이 피아제는 첫 번째가 감각 운동기. 이 감각하는 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느껴서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이제 운동.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런 감각 운동기. 그다음에 전 조작기. 조작하기 전 단계에 를 말하는 게 전 조작기.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작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성장, 성숙, 쇠퇴, 천이 뭐 이렇게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이런 어떤 구조 그 원리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게 감각 운동, 전조작, 구체적 조작, 형식적 조작 이렇게 네 개로 이제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피아제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논리적인 사고를 갖춘 역사학자, 어머니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한 그런 어머니였다. 이렇게 기술하는 거를 보면 대체로 뭐랄까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그 부모를 사이에 이제 태어난 거고 10살 때 10살이면 되게 어리지 않습니까? 10살 때 백변종 참새. 그러니까 이 색이 점점 이렇게 백색으로 이게 변화되는 그런 참새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나이 10살에 그 참새가 이렇게 색이 변하는 것을 가지고 그 논문을 발표할 정도니까 이게 뭐 논문의 그 질은 논함에 좀 그렇더라도 상당한 그래도 그 자질을 갖고 있다. 학자에 대한 자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뇌사텔에서 태어났는데 뇌사텔에서 이제 대학을 나와서 연체동물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 생명체 신체 구조로부터 정신 구조로 그 연구의 그 범위가 커졌다는 거죠. 키워나갔다는 거죠. 23살에 아동 심리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마음의 그 발달을 연구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상당히 좀 특이하다. 그 어린 나이에 상당한 어떤 그 이때는 벌써 그 심리학이 이렇게 다 불교에서 이게 다 파생된 건데 그 심리학이라는 게 그 마음의 구조 어떻게 그게 이제 발달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많았지만 심리학적인 어떤 체계 속에서 과학적으로 과학적 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연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책으로서는 아동의 언어와 사고, 아동의 판단과 추론, 아동의 세상 개념, 아동의 물리적 인과성 개념, 아동의 도덕
판단.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저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피아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0 이쪽이에요. 그 기본적인 연구, 그러니까 피아제가 연체 동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인간과 유사성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다 그렇죠. 어떤 한 대상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와 연관된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살펴보게 되죠. 연체 동물에 관해서 연구하다가 인간과의 그 유사성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인간과 인간 그 환경과의 그 상호작용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를 연구하게 됐다. 인간이 좀 이따가 일반 사회체계 이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그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죠. 거기에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그 맞춰서 살려다 보면 상호작용이 뭐 불가피한 거죠. 대상을 통해서 내가 변하기도 하고 나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대상이 변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제 연구하게 된 거고, 특히 이제 인간의 인지와 사고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피아제가 살펴봤다. 그 인간이 태어날 때는 사실은 아주 무기력하죠. 무기력하지만 그 무기력할 때의 이런 그 무능력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다 이게 환경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 부모 그다음에 요즘에 뭐 아이를 낳으면 또 이렇게 그 어린아이 맡기는 데가 있잖아요. 길러주고 맡기는데 그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데서 그 다 이게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인지 발달이라는 게 이제 피아제는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가 도식, 도식, 두 번째가 적응, 세 번째가 평형인데 이 도식이라는 걸 보면 인간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주변 세계, 인간의 그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틀. 인간이 살게 되면 살아가면서 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환경들이 수없이 많은 다양한 환경들을 접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준거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가령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신생하죠. 그 반사 행동의 그 반복을 통해 갖고 도식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빨잖아요. 엄마 젖을 빨아. 그러면 엄마 젖을 빨게 되면 그것이 도식화돼서 그 기억 속에 남죠. 기억 속에 저장이 되면 그 저장된 기억을 또 끄집어내서 또 배가 일정 부분 고프면 또 엄마 젖을 빠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죠. 그게 다 도식화된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적응인데 유기체가 주위 환경, 주위 그 환경의 그 조건을 통해서 조정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 뭐 당연한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게 어떤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잘 찾아낸 거죠. 이 피아제가.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이런 도식이 두 번째, 그러니까 도식을 지나서 적응하는 과정에 가면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도식에 맞게 새로운 대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적응하죠. 그 적응 단계가 이제 넘어서면 이제 사고가 이제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균형을 잡는 거죠.
사고가. 그러니까 이 동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끌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근데 유기체가 환경 간의 끊임없는 균형 상태를 이루는 거. 이것을 이제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죠. 역사 연구라는 아주 그 어마무시한 그 역사서를 냈는데 영국의 역사학자죠. 그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라는 책을 한 20권? 한 20권 정도의 분량으로 역사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학자인데 이 학자의 그 20권을 한 10권으로 줄이고 10권을 한 2권으로 줄이면 그리고 또 2권을 또 2단어로 줄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딱 보면 2개의 단어로 줄이게 되면 하나는 도전이고 하나는 응전이더라.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의 역사더라. 우리의 그 사람의 삶의 역사는 도전하는 과정, 또 응전하는 과정. 내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해야죠. 먹을 거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어떤 그 성취를 하면 거기에 또 이제 수세를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또 응전하더라.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상대가 끊임없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응전. 그러니까 그 평형이라는 것은 도전과 응전의 어떤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도전과 응전의 어떤 사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도 끊임없이 응전하는 것도 어떤 그 삶인데 그 과정에서 사고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도전과 응전 그 사이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먹기 위해서 움직여가고 그러니까 도식화된 것이 적응되고 적응돼서 나중에 평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균형 상태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의 인지 발달이 동화와 조절. 그러니까 내가 거기 따라가기도 하고 내가 끊임없이 끌고 와서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지 발달 단계를 이제 4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가 감각 운동기, 두 번째가 전조작기, 세 번째가 구체적인 조작기, 네 번째가 그 형식적인 조작기. 이렇게 이제 4가지의 단계로 봤어요. 인지가 이렇게 발달하는데 그 4가지로 봤어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가지로 봤는데 감각 운동기를 먼저 보면 어떤 아이가 자기의 신체나 주위의 물체를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빨게 된다는 거지. 또 파악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물체를 인식하고 응시하고 목표물 향해서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 이런 것들이 출생 후부터 한 2세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한 6단계를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반사 활동인데 출생 후 한 1개월 정도까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반사 활동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잡는 방식을 뭐 전환하기도 하고 어떤 입술의 모양을 뭐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단계이고 1차 순환 반응 단계는 이제 출생한 이후부터 한 4개월 정도까지가 이제 그런 1차 순환 반응 단계다. 그 우연히 사물이 입에 닿으면 빨다가 입에 떨어지면 다시 잡아서 빠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단계가 1차 순환 반응 단계다. 2차 순환 반응 단계는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사이에서 보이는 반응들인데 가령 이제 유모차에서
누워있는 영아가 눈 위에 있는 딸랑이를 손으로 건드려서 나는 소리를 듣고 또 거기 이제 흥미로우면 거기 자꾸 이제 반복해서 건드리는 그런 행위를 보인다. 이것도 하나의 발달 단계를 본 겁니다. 2차 도식 협응이라는 것은 출생 후 약 8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이제 돌까지 8개월에서 돌까지의 이제 단계를 도식의 어떤 협력해서 응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단이 되는 어떤 기존의 도식들을 협응시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가령 베개 밑에 장난감이 있다 그러면 아이가 베개를 치우는 거지. 이렇게 치우는 행위. 이런 단계가 8개월에서 한 12달 정도의 단계다. 3차 순환 반응을 보면 출생 후 한 12개월서부터 한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돌 지나서 한 1년 6개월까지에 이제 반응하는 건데, 가령 이제 손바닥으로 탁자를 이렇게 약하게 치거나 세게 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듣고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반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단계가 이제 18개월부터 24개월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2살, 3살 이렇게 이제 그 단계인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시작. 어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뭐 행동하는 거죠. 이제 모방도 하게 되고, 어떤 그러고서 저장을 하고, 전조잡기 전 단계까지가 이제 감각 운동기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조잡기는 2살서부터 7살, 전조잡기는 2살서부터 7살까지가 이제 지금 보세요. 인지발달 단계에서 감각 운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반사활동 1차 순환, 2차 순환, 2차 도식 협응하고, 그 다음에 3차 순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고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건 참 논란할 수 있는 게 많죠. 사고라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연구 과정을 보고 이렇게 기술한 거지만, 우리가 몇 살서부터 사고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7살 정도까지가 기억이 나고, 그 전에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물론 어떤 친구들은 뭐 4살에 자기의 행동한 것이 기억이 난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7살 전에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거의 7살 이후에부터 이제 행동했던 게 생각이 좀 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7살부터든 4살부터든 1살부터든 이 사고를 시작한다는 게 18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좀 이제 학자들만한 좀 논의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게 이제 전조작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전조작기는 이제 조작하기 전 단계라는 얘기죠. 전자라는 게 앞전자니까. 그러니까 조작하기 전 단계는 이제 24개월이지. 그러니까 2살부터 한 7살 정도까지는 이런 이제 전조작기 단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중심성이 있고 직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물활론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물활론이라는 건 모든 어떤 물질은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기능이 있고, 타율적 도덕성이 있고, 꿈의 실제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봤는데, 자아중심성. 그러니까 2살서부터 7살까지의 아이들이 자아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제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타인의 생각, 감정, 지각, 관점 등이 자신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동일성,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존재를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피아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신이 자아를 통해서 타인의 생각, 감정, 지각, 관점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초보적인 생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아 중심성이 있고 직관적인 사고 능력이 있다. 직관적 사고라는 게 유아가 사물이나 사건의 여러 측면에 주의가 부족해가지고 내재된 규칙이나 조작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물알론, 모든 그런 의지에 따라서 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알론이라는 것은 뭐 4살부터 6살까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태양, 가령 이제 태양이 빛을 발하기, 이제 이 빛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명으로 보고 이제 산은 생명이지만 죽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단계가 이제 4살부터 6살까지, 6살부터 8살까지 되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의 모든 것은 이제 생명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탁자와 꽃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고, 자전거, 구름 이런 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물알론이라는 게 여기서 봐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애니미즘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징적 기능. 상징적 기능은 유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라든가 행동을 표상하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상당히 진화된 이야기죠. 상상놀이를 통해서 아동은 어떤 대상, 이제 사람이라든가 상황의 속성 이런 것을 재현할 수 있고, 소꿉놀이나 기차놀이, 병원놀이 등을 통해서 상징화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타율적인 도덕성. 타율적인 도덕성은 아이들이 성인들에 의해서 부여된 규칙에 맹목적으로 따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것을 이제 타율적인 도덕성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벌과 상이라는 게 여기 약간씩 이제 적용되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벌이 가해지고, 잘하면 상이 상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것은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타율적인 이제 도덕성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 꿈의 실제론이라는 게 사실 이건 이제 철학자들 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꿈꾼 것을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그 실제로 믿지 않겠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게 가짜였다. 꿈을 깨고 나면 가짜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냐 가짜냐 이걸 이제 논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피아제는 꿈이라는 것이 어떤 그 깨었을 때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이다, 가짜다, 실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단계다 그러는데, 이게 철학적으로는 그 꿈이라는 게 가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은 진짜냐 이거예요. 이것도 가짜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피아제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실제론까지 해서 6가지로 전조작기에서 이제 봤고, 구체적 조작기로는 이제 12살까지, 7살부터 12살까지 보통 이제 구체적 조작기로 봤는데, 여기서도 5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보존 개념, 그 다음에 분류화, 서열화, 탈중심화, 그 다음에 자율적인 도덕성을 갖춘다. 여기 이제 그 전조작기에서는 타율적인 도덕성을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면 자율적인 도덕성을 이제 갖출 수가 있다, 갖춰진다 이렇게 본 거죠. 보존 개념, 자기가 그러니까 아동이 수라든가 길이, 면적, 무게, 부피 뭐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기능, 이제 능력을 획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류화, 사람과 사물을 그 속성에 따라서 유사한지, 유사한 것들을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 않은 대로 분류하고 공통적인 어떤 범주를 찾아내는 것을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단계다. 아니 분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분류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것이 이제 조작기에 있다. 그다음에 서열화 어떤 특정의 속성이나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간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동시에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상호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물을 배열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서열화라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한테 그 어떤 그 여러 사물의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제 비교해서 서열화하는 거지. 여기서 서열화라는 게 이 단순 서열화가 있고 그 중다 서열화, 변환적 추론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중다 서열화 여기서 중다 서열화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그러면서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 나이가 사실은 이게 정말 그렇게 하는지 정말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지는 비판을 이제 나중에 평가할 때 보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중다서열화 변환적 추론 뭐 이런 것들은 9살 이후 되면 이제 획득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작업관에 탈중심화 어떤 사물의 두드러진 특성 측면에만 국한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여러 다양한 특성이나 측면을 고려하는 이른바 이제 다면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선 아동은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구별할 수 없는 이른바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관점과 사물의 다른 특성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자기 특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화가 아니라 타인들의 행동 그 방식 그 생활 양식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단계가 이제 가 되는 거죠. 조작기에서 지금 탈중심화까지 갔죠. 탈중심화까지 가고 자율적 도덕성. 아까 우리 전조작기에서는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율적 도덕성이 확립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규칙이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제 제정이 되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사회적 규칙이 사람들의 그 동의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동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조작기가 있는데 형식적인 조작기가 이제 가장 어떤 발달된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그 꾸미는 형식이라는 건 꾸미는 거니까 형식은 내용에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성장하고 나면 자꾸 꾸며대고 거짓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돼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늘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가라.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다 표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갈수록 그러니까 벌써 몇 살이에요? 12살 이상부터 성인까지 계속 가는 과정에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작의 끝판 요즘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추상적 사고가 나오고 가설 연역적 추리가 나오고 조합적 사고, 명제적 사고, 다차원적 사고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추상적 사고라든가 가설 연역적 사고라든가 연역적 추리, 그다음 조합적 사고,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이런 거 저런 거 해결책을 그 논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조합적 사고인데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하나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하나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조합적 사고, 명제적 사고, 논리적 판단을 이제 언어나 기호로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형식적 조작하는 거죠. 다차원적 사고, 이제 뭐 그 어떤 어려서 여러 그 과정 단계가 발달해서 지금 오는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차원이 있는 거죠. 차원이 하나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 차원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다차원적 사고를 통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 지금 피아제가 그러니까 이게 발달로 본 거고 발달로 봤기 때문에 인지가 발달로 봤기 때문에 감각 운동하고 전조작,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 잘 보세요. 감각을 했어. 그 감각이라는 게 진짜냐 가짜냐, 그게 옳으냐 그르냐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작하기 시작하죠. 조작하기 시작하기 전 단계, 그래서 전조작, 그 다음에 조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을 하죠. 그러니까 감각했던 것을 나중에 조작하는데 조작하기 전에 단계라고 해서 전조작, 그 다음에 조작하는 것을 구체화한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하다가 나중에는 형식적 조작으로 바뀌죠. 이 형식적 조작이라는 건 상당히 진화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짓된 조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하튼 이게 다 발달로 본 거예요. 누가? 피아제가. 그래서 인지 발달 단계는 감각 조작기,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로 발달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피아제 이론을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 인지 발달의 신기원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제 사실 이게 논란이 있는데, 어른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어떤 방법으로 배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늘 변증법도 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도 혼자 태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태어날 수 없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 그럼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부모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냐? 어떤 부모의 영향을 받았냐? 또 그 부모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부모를, 이게 끊임없이 이어져 온 유전자의 총합이 이제 지금의 자기인데, 그 자기가 아이가 스스로의 방법으로 배웠다? 이것이 과연 온당하냐? 그런 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연령, 발달 단계가 연령은 고정적이지 않지만, 다소 유동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경험과 문화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피아제는 그것이 약간의 규정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화했다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다. 훈련이나 연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도 다 훈련 아니겠어요? 연습이고, 이런 것도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한 거죠. 이제 무시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고, 피아제 이론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사고로는 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도식이라든가 적응, 평형 이런 개념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좀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동의 사고 발달, 개념 발달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지적 발달, 정서 발달,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신이 아닌 이상 뭐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피아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라도 살펴봤는데, 인지가 발달한다고 어떻든 그 피아제는 봤고, 그런 과정이 크게 이제 보면 네 가지로 봤다. 인지가 발달하는 단계를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를 통해서 성장하더라. 이렇게 봤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체계에서 생태학은 지난주에 잠깐 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버탈람피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은 버탈람피가 제시한 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령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은 어떤 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어떤 게 사람입니까? 눈이 사람입니까? 코가 사람입니까? 입이 사람입니까? 귀가 사람입니까? 눈은 어떤 게 눈이에요? 까만 눈동자가 눈이에요? 흰 부분이 이게 그 눈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하나의 인식 체계로서 그냥 이게 상징화한 거지 사람이 없죠. 사람은 눈, 코, 귀, 입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요장육부를 갖추고 이런 형태를 갖춘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분이 모여가지고 총합된 게 이렇게 된 걸 이제 사람이라고 하고, 이게 샤프 펜슬이다 그러면 샤프 이렇게 요 앞에 요 흑연을 만든 심이 있고 여기 심 앞에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관이 있고 이런 손잡이가 있고 여기 누르면 나올 수 있는 밀어내기 여기 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부분과 부분의 총합이 이제 샤프 펜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분과 부분의 관계의 총합이 사람이 되고,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되죠.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이루면 모이면 또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 나라가 되고, 나라가 모이면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부분들 간의 관계 맺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일반 체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바탈람피의 일반 체계 이론은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탈람피의 생애를 또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탈람피는 생물학자로서 일반 체계 이론을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처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이혼을 이제 했는데 일찌감치. 근데 그래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환경이. 그래서 가정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탄탄한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 같은 경우는 이혼하고 그러면 좀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탈람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았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캐머러라는 그런 모델에 굉장히 훌륭한 그 선생이 있었던 거죠. 캐머러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았는데,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동기는 큰 스승을 만나면 변화가 되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학자가 되기도 하고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사람이 큰 학자가 되려면 큰 학자의 행태 그 양식을 그대로 받아.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학자가 되는 거야. 거기다 조금만 더 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천재들이라는 거, 천재들이 있잖아요. 천재가 있어. 그러면 천재 자식들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문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잘 돼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볼 수 있었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학자들은 자기가 잘난 것도 있지만 그 환경이 좋아서 자기가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었다. 그런 겸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창조해서 뭐든 하는 천재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학자가 되는 것이 청출어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청출어람. 그러니까 그 선생한테 배웠지만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만 하면 더 큰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죠.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 방법은 그 큰 부자처럼 행동을 똑같이 하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하죠. 큰 부자가 어떻게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따라하진 않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큰 부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버탈람피는 어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물학자, 아주 그 저명한 생물학자 캐머로라는 그 선생을 모델로 삼아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큰 인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안, 어떤 대상, 이 사물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잘 살피게 되면 자기의 존재를 당연히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탈람피가 철학도 공부하고 예술사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이 엄청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피에노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제 비엔나 대학이라든가 런던대, 몬트리올대, 나중에 이제 미국의 뉴욕대에도 이제 시립대가 있고 주립대가 있잖아요. 주립대 교수를 했고, 그 대표적인 그 저서는 현대 발달 이론. 그러니까 사회 체계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현대가 어떻게 발달해 나갔는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늘 그 세상은 고정돼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은 변해가잖아요. 10세기 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10세기 때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이라크죠. 이라크 지금 뭐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10세기 때는 가장 알아주는 나라였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배꼽이라고 그러죠. 온파로스. 세상의 중심. 이제 이라크였죠. 13세기 때는 몽골이 제일 잘 나갔고, 15세기 때는 터키가 최고 잘 나갔죠. 터키가 지금 뭐 동서양의 그 접점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터키가 이스탄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 잘 나간 나라였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16세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이 가장 아주 잘 나갔고 17세기는 프랑스가 최고 잘 나갔고 18세기 때는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로 잘 나갔죠. 세상의 중심 역할을 했죠. 19세기 때는 영국 런던 지역이 가장 번성했고
20세기는 뭐 역시 미국이죠. 뉴욕 이렇게. 그러니까 21세기는 이제 중국이 될 거다. 또 이제 한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이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체계 이게 현대의 발달이라는 게 늘 현대라는 건 10세기 때도 현대였고 13세기, 15세기, 16세기, 20세기, 21세기도 지금 뭐 다 현대지 않습니까? 그 현대를 이렇게 발달하는 것도 다 그 체계로서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발달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저술한 게 현대 발달 이론, 전체론적 심리학과 체계 이론, 일반 체계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버털람피의 저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일반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은 네 가지로 봤어요. 일반 체계 이론의 그 개념을 네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계, 두 번째가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 세 번째가 엔트로피와 시너지, 네 번째가 호혜성, 다섯 번째가 이제 안정 상태인데 첫 번째는 경계, 바운다리. 이 경계라는 것은 어쨌든 폐쇄하는 거죠. 폐쇄하는 거. 이게 폐쇄 구분하는 거잖아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테두리. 폐쇄된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유럽이 상당히 많은 나라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아주 뭐 조그만 나라부터 뭐 큰 나라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로가 공동체가 됐죠. 유럽 공동체라는 게 그 경제적으로는 공동체가 됐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개방적이고, 정치적으로는 각 나라가 따로 이념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폐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있지만 또 개방된 체계와 폐쇄된 그 체계가 이게 같이 혼재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나라지만 또 그리고 또 각 그 지자체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폐쇄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도마다 또 이렇게 경계를 하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방도 되고 폐쇄도 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하고 시너지가 있는데 엔트로피라는 거는 이 연력학제 2법칙이잖아요. 이 물리학에서 연력학제 2법칙인데 무질서한 쪽에서 그러니까 질서 있는 쪽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쫙 가는 거죠. 질서 있는 쪽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 그게 이제 엔트로피고 여기서 이제 버털람피는 반엔트로피. 그러니까 부정적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주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빅뱅에서 빵 터져가지고 그냥 수많은 별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빅뱅에서 빵 터질 때는 하나였지만 하나에서 빵 터지면서 수없이 많은 이게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다 생명이 있어요. 우주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생명이 있잖아요. 이거 100억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우주의 나는 200억 광년인데 이제 지구는 100억 광년. 그러니까 50억 광년, 46억 광년이 왔잖아요. 거의 한 반 정도 온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억 광년 더 가면 이제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멸된다는 게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수많은 별들이 뭡니까 블랙홀로 다 빨리 들어가는 거죠. 도로 쫙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부정적 이게 뭡니까 엔트로피가 되는 거지. 쫙 빅뱅에서 빵 터졌을 때 수많은 별들이 나왔지만 이게 블랙홀로 일정한 때가 되면 나이가 이제 다 차면 이제 불교에서는 여기서 진여에서 이게 쫙 가잖아요. 이게 생멸로 살아있던 게 쫙 이제 멸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태어나서 일정 부분까지는 굉장히 아주 질서 있게 가지만 일정한 연령이 되면 한 25
다섯 살 정도 되면 최고로 정점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이제 무질서한 쪽으로 확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뭐 눈도 침침해지고 이게 뭐 오장육부도 다 이렇게 약해지고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자연으로 가잖아요. 이게 다 소멸하는 쪽으로 가잖아. 그 이제 불가에서는 이렇게 다 쭉 가는 거 환멸이라고 그러지. 생멸을 했던 게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환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 별들이 퍼졌어. 그러다가 생명을 다하면 이게 블랙홀로 쫙 빨리 들어가는 거지. 하나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부정적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고 시너지 얘기를 하죠. 시너지는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체계가 상호작용이 촉진돼 가지고 체계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을 이제 시너지라고 하죠. 우리가 왜 사람들이 사는 데서는 음식점이 하나 생기면 별로지만 하나가 더 생겨, 또 하나 더 생겨. 그러면 그 유사한 그 음식점이지만 시너지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한식이 있으면 양식이 나오고 중식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그 기능들이 다르지만 그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배달 음식을 이제 음식 재료를 막 갖다 주는 데도 뭐 다양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발달하고 그 음식점도 발달하고 손님들도 한 곳에만 가지 않고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다 보면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서로 촉진되죠.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고 발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와 시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호혜성. 어떤 한 부분이 체계 내에서 어떤 한 부분이 변화하면 다른 부분도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게 되는 거죠. 왜 못 사는 사람하고 살면 호혜성이 별로 없는 거죠.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동네를 가면 잘 살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금 도와줘도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클 수 있는 어떤 작용이 되는 거고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변화를 일으키면 다른 부분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이제 그 호혜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서 재미나게 다중종결성이라고 하나 얘기했고 그다음에 동등종결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중종결성은 어떤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처음에는 유사한 거,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많아. 근데 나중에 결과물로 쫙 가보면 아주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 결과로서. 근데 거꾸로 처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로 귀결되는 게 있죠. 이걸 이제 동등 종결성이라고 하고 다중 종결성은 다양했지만 나중에 종국에서는 하나로 종결되는 거. 그걸 이제 다중 종결성이라고 하고 동등 종결성은 처음에는 다양했지만 이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다중 종결성은 처음에는 비슷해. 근데 나중에 보면 결과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등 종결성은 처음에는 굉장히 다양했지만 나중에는 동등한 유사한 것들로 이렇게 종결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동등 종결성이다. 이게 좀 재미나죠. 이거 이제 철학적으로 상당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태국도 그렇고 우리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과 블랙홀 이런 과정들도 잘 보면 이런 것과 유사한 점들이 있죠. 여하튼 호혜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안정 상태는 체계 내부 혹은 이제 외부로부터 정보와 자원의 흐름이 이게 잘 이게 융통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균형을 이렇게 이루는 거죠. 이 안정이라는 것은 이 밸런스가 이게 잘 유지되는 거,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안정되고 평형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는 각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들이 아까도 그 역사 연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안정을 이루는 거죠.
고도의 조직성, 복잡성, 개방성을 이루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세계화 보세요. 사람이 온갖 부분의 결정체라고 그랬죠. 총합체라고 그랬죠. 그 총합이 또 옆에 사람 그럼 사람들이 되죠. 사람들이 모이면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안정 기조를 이룬다. 안정 상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안정 상태는 지속하기가 쉽지 않지. 그 안정 상태는 또 다시 도전을 받고 또 거기에 또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응전을 하는 거죠. 그런 것 도전과 응전이 끊임없이 되는데 이제 버탈람피가 얘기하는 안정 상태는 고대 조직성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방성을 지닌다고 봤어요. 누가? 버탈람피가. 다른 말로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는 이제 균형과 항상성, 항상된 게 있다. 뭐 뻔한 얘기죠. 큰 변화 없이 이제 그걸 유지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 체계, 일반 체계가 됐던 사회 체계가 됐던 그걸 유지를 지속 가능한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또 어떤 사물도 그렇고 다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수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을 그게 뭐 항구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죠. 결국 무너지죠. 무너지기 전까지의 단계를 이제 우리가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버탈람피의 일반 체계로는 인간을 하여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서 관계하는 체계, 그러니까 그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데 그 초점을 둬서 인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세상을 좀 크게 볼 수 있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버탈람피가 그 작은 심리 작용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하나의 체계로 봐서 이게 부분의 총합, 또 부분의 총합, 또 부분의 총합해갖고 나중에 이게 하나의 큰 사회 체계로 확대돼 간다. 인간을 결국은 넓게 봤다는 거예요. 버탈람피 이론 평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개인과 사회 환경을 상호작용으로 전환시켰고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분석 도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제시했다. 그런 데서 이제 학문적 공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비판을 또 해야죠.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개념적 그런 중거 틀에서 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직접적인 환경, 미시적 환경에만 너무 좀 초점을 두지 않았냐. 근데 사실은 미시적인 걸 가지고 거시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사람을. 이제 그런데 여하튼 그 분석한 것은 미시적인 걸 가지고 분석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 거시적인 관점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좀 받는 거고, 일반 체계 이론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을 했죠. 복잡다단한 것을 파악하는데 이게 왜냐면 점점 이게 확대해 나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건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런 내적인 또 정신적인 이런 특성도 좀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 일반 체계로서 만 그 기능하는 것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건데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후학들이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야죠. 보완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을 한 학기 이제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워낙 그 짧은 시간, 그 주말 간단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뜬구름 잡는 거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전문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나, 학자들이 이 선배학자들이 이런 어떻게 바꾸나 이런 것들을 보는 정도 보면 뭐 족하지 않을까. 프로이드, 에릭슨, 융, 아들러,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반두라, 로저스, 메슬로우, 피아제, 콜버그, 브롬펜, 버탈람피 뭐 이렇게 해서 14명의 학자의 이론을 이렇게 주말 간단식이지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바꾸나, 이 사물을 어떻게 바꾸나, 이 체계를 어떻게 보는구나, 인지는 어떻게 하는구나, 인식은 어떻게 하는구나, 꿈은 어떻게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해석하는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회 복지 전공자로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즘에나 사실 이렇게 과정을 다 우리가 공부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맛보지만 과거에는 대학원이다 그러면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책 살펴서 터득해야 됐고 가령 이제 프로이드다 그러면 프로이드 양이 사실 적지 않잖아요. 프로이드 하나 하면서 한 학기 다 가요. 그럼 한 학기 몇 번 합니까? 옛날에 16번 했지만 지금 15번 하잖아요. 15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나면 또 거기에 또 뭐 학자들 또 뭐 어디 뭐 출장 가거나 뭐 어디 외부 출강 가거나 그러면 또 한두 번 빠지고 그러면 한 10번 하는 거예요. 10번 과정 중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뻔한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석사 과정은 학자가 되는 어떤 훈련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살펴보고 콜보그가 어떻다, 브롬펜이 어떻다, 버탈람피가 어떻다, 피아제가 어떻다, 보고 싶으면 뭐 요즘은 자료가 차고 넘치는 세상이니까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이번 학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학기 또 다른 과목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